네, 그러면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 토론에서 앞에 부분에 박사 선생님에 관한 발제 부분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발제에 관한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요. 한국의 적용 가능성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관련돼서 통일전선에 관한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통일전선이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쓰는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식이라든가 또 자주계열에서 쓰는 통일전선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쓰는 통일전선의 의미랑 다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정당의 어떤 조직 형태라는 것을 통일전선적인 형태, 그 다음에 공동행동, 그 다음에 정파연합, 이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파연합이 현실적이라는 거, 나머지 두 개는 좀 어렵지 않아서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지만, 원래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중앙집권 정당, 동맹, 전선, 대중조직 이런 형태의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이 지도 조직이 되고 당의 지도 이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내의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당과 그 외곽 조직의 형태의 원심력과 고심력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 유사한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 정당 자체가 통일전선 방식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의 통일전선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같이 대중적 진보정당 안에 사회주의 이념과 그 밖에 어떤 상인주의 혹은 범좌파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NL이 됐든 PD가 됐든 사회주의적인 그 세력, 정파나 이들이 이제 조직적 이념적인 관계 이럴 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가 물론 주도권 다툼에서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노동 같은 경우는 통일전선 당인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당 자체는 누가 지도 세력이나 지도 이념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전선 방식으로는 구성되기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사회주의 정당을 전제할 때는 최소한 아무리 넓은 의미라도 사회주의 이념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념과 조직이 너무 분산적이고 개별적인 공동행동의 형태 이런 정당도 좀 어렵지 않냐. 물론 이제 서구에서 유럽에서 정당 명부를 그 복수의 정당이 제출합니다. 이걸 이제 정당 명부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당과 정당을 이제 연합하는 경우도 이제 정당 연합정당 이렇게 형태가 이제 선거법상 정당법상 허용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허용될 때 예외적으로 이제 교역경의 공동행동도 가중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공동행동의 형태로 사회주의 연합정당만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그 사회주의라는 여러 다양한 정파들의 연합의 형태로 가는 것. 그래서 박석삼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어느 누가 그 집중적인 지도력이라든가 지도 이념을 갖느냐가 서로 상호 존중해 주는 것. 패권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조건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의 경우는 정당과 정치조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정당법 자체가 그 독일에만 있지 독일은 정당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정당법인데 이것이 정당이라는 그런 우리처럼 그 높은 수준의 정당 요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 정당을 구성하려면 5개 시대의 각 1000명 이상, 실질적으로 7000명 이상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좌파들이 이합집산해가지고 기존의 노동당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좌파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제도정당, 등록정당을 만들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번 해봤지만 사회주의자들 어디서 5,000명, 7,000명 어떻게 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동당이라는 부분을 상수로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당이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념적 조직적인 재창당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할 때 그래서 우선정당의 역할을 하면서 연합정당으로 가는 경우가 현실적이다. 이 경우 당연히 이제 특정 노선의 패권을 제한하는
제안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물론 이제 민주 집중제라는 문제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원래 이제 그 내용상 토론할 때는 다양하게 이제 민주적으로 집행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에 집중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민주집중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고 민주주의를 하면 되는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민주집중제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독단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같은 민주집중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유럽의 급진 좌파당과 한국의 조건이 다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박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유럽의 급진 좌파당은 노동자, 소위 말해서 총연맹과 그런 기반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세력과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총연맹은 아시다시피 삼인주의 정당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경우는 과거에 삼인주의적 경향인 민주노동당과 조직적 관계를 맺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삼인주의적 그 정당,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놓고 정의당, 삼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있는 정의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해방 계열의 자주 계열의 진보당, 그 나머지 다양한 사회주의 정파들이 일종의 그 안에서 민주노총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주의 정파는 유럽과 달리 민주노총, 총연맹, 노동계급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급진 좌파당이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뭐 정력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등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녹색 운동과 그 다음에 어떤 젠더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조직과 조직 간의 주도권, 이니셔티브 다툼이 있을 때는 명백하게 노동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 문제와 민주노총의 정립이 분리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사회주의 연합정당이 이미 다른 정파와 마찬가지로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의 자원에 힘입어서 제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노총의 집행부를 제대로 세우는 것, 사회주의 정치 세력화라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것만 민주노총에 요구할 수는 없겠죠. 민주노총은 다양한 세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노동정치를 확장을 시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집행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노총 집행부 정부는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광일 선생님이 여기 전에 자료로 나온 거를 보고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신 거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민주노동당과 노동자 힘이 대선 공동투쟁본부를 전략으로 하고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는 대선 공동선거운동 무슨 말이냐면 민주노동당이 3인주의적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대정투쟁을 별로 안 하니까 대선에 있어서 대정투쟁을 하기 위한 대선 공동투쟁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고 3인주의적 그런 경향성과 그런 부분에서 선거 부분에서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잘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당 후보와 관련돼서 무소속이나 페이퍼 정당이나 이런 문제로 돼가지고 선거 문제, 실제로는 대중투쟁 문제를 우선해야 되는데 선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진전들이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주의 깊게 봤고요. 그래서 선거라는 전술적 문제에 사회주의 정당이 유연하게 대처, 양보하자는 게 아니라 대중투쟁에 선거가 공모하게끔 두 개가 양자가 같이 결합될 수 있게끔 뭔가 하나만 분리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도와 비제도에 분리하면 안 된다는 부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노임과 그 이후의 과정이 현장 중심주의, 즉 말로는 현장 중심주의하고 노동자 중심주의가 하는데 그 실질은 경제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막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말했는데 그야말로 자기 노동자와 자본가를 개별적으로 대립해서 경제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사회주정치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로는 현장 중심주의지만 실제로는 조합주의였다는 부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주의 정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자기들이 나눠진
그런 상황을 정권을 잡고 또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을 모으지 않고 계속해서 쪼개져 있으면서 그거를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저는 그걸 사회주의 자영업자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마치 이 종합주의랑 벽을 넘지 못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상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의 노인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는 이제 현재는 맞지 않죠. 민주노동당 같은 그 세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자만 가지고 되느냐? 그거 맞는 말입니다. 사회주의자,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상민주의를 하면서 세상을 같이 바꿔나가면서 그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게 맞기 때문에 물론 사회주의가 단결된다는 조건에서 다른 정파와 연대한다는 거, 연합한다는 거는 고민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거는 단계론적이나 실질적으로나 그건 당장의 과제가 지금의 과제는 다른 세력과 연합하기보다는 사회주의 세력이 어떻게 단결하냐를 최우선에 놓아야 된다. 그래서 사민주의적 노동정치와 연대의 문제는 사회주의 세력이 당장 논의할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민주노총 같은 안에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대중적인 거에서 고민할 것이지 당장은 사회주의 연합정당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혁당이 사회주의 대중화를 주장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제도정당 이미 자신이 스스로 당이라고 하는데 변혁당이 스스로 당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가 제도정당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냥 당과 제도정당의 차이점이 뭔지, 제도정당과 가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21년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데 그러면 왜 변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도정당과 선거에 관한 자기 비전을 먼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 조직 내에서 선거라든가 제도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혁당의 강령이라든가 변혁당의 사회주의 대중정치 이런 부분을 쭉 봤는데 제도정당과 비제도정당의 그런 문제점, 왜 제도정당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혁명적인 세력으로서 왜 선거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대중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분명해야지만 의회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제도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사회주의 연합정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